안녕하십니까. 주민에게 전해듣는 대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 이장을 맡고 있는 유관수라고 합니다. 주민 두 분을 모셨는데요. 주민 두 분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정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조건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 대전급장이고요. 현재는 최남단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윤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주민에게 전해듣는 대정 이야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대정읍 도심 상권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계탑의 변천과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대정의 발전과 번영의 염원을 담은 미래 시계탑 디자인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편하게들 우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전 읍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9년 태어나서 한 3년간 서울 살았을 뿐 쭉 여기에 살아온 진짜 토백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32년간 지방 공무원을 했었고 지금은 민간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하지만은 모슬포는 아니고 여기서 좀 한 3km 떨어진 대전골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산 지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런 상권에서 계속 생활해 왔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아무래도 우리 두 분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도심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쪽이 이제 이 마을의 하모 1위에 아니고 대전 전체에 가장 큰 상가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우리 읍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조선 시대는 아마 상권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리고 그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1938년도에 일제시대 때 인구 분포를 보더라도 상머리가 약 2천여 명,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하모리 전체가 1,900명 정도. 그래서 그 대신 그 당시에 하모리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았다는 거는 그 당시부터 상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일제시대 때는 여기 돈지라는 동네가 아주 모슬포항하고 가까워서 그쪽에 건어물 장산이 뭐니 해서 그때 그쪽의 사람들이 상당히 부를 많이 형성했고 그쪽으로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뭐 4.3 사건에 일어날 때도 그 주무자였던 한 분의 부친이 그쪽에서 건어물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일제시대 중반부터 모슬포항 부근 돈지부터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나. 특히 거기는 신영물이라는 용천수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상가가 활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뭐 어릴 때는 이 지역보다는 대전골이라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조선시대라든지 일제시대 이 정도까지는 모르고 6.25 전쟁 당시에 여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상권이 형성되고 그 상권이 다시 전쟁이 끝나서 56년도에 이제 군사시설이 철수되면서 계속해서 그 상권이 살아나서 무수포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그 두 분 그 대답에 더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돈지에서 지금 현 상가로가 이제 그쪽으로 그 상가가 형성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소가 그쪽으로 이제 옮겼다 그럽니다. 버스 정류소 그쪽으로 옮기고 예전에 지금 강문부 내과 바로 앞에가 그 매일시장이었지. 그 매일시장이 거기서
지금 뭐 천막만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지금 있는 매일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도 이제 그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상가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강문보 내과 앞에가 예, 맞은편에 지금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 51년도인가 3년도부터 거기 한 몇 년간 했다 그럽니다. 거기 한 근데 거의 10년간. 내시장 예, 시작이 예, 왜냐하면 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친구 부모님들도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중앙두부라든지 그쪽에 예. 그쪽에 이제 우리 친구 분 중에 한 분은 또 뭐 과자집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대가 큰 이 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대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 강북 그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때는 인구가 그 당시 인구가 거의 뭐 대정이 10만이 된다 그러니까 전에들은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면 전쟁 때 피난민 군인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상가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겼겠죠.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리 마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계탑도 아마 이쪽이 아무래도 중심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한 70년도 초반 정도에 이렇게 아무래도 그쪽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가 또 교차로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했지 않았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우리가 부르는 그 애칭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버스 정류장 때문인지 모르지만 차북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차북거리. 차북거리. 예, 물론 지금 우리 그 모슬포 시계탑 그 상인회를 이번에 새로 만들면서 우리 읍장이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 만들면서 거기가 이제 시계탑 상가 거리 이렇게 해서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는데 원래 애칭은 아마 내 생각으로는 차북동네였습니다. 차북거리, 동네는 차북동네, 예. 차북거리 정류소를 의미하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는 비교적 저 촌이거든 상물이라서 이렇게 보면 어디 가면서 하니 저 차보의 감수다, 뭐 시내의 감수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알기로 시계탑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계탑은 정확하게 뭐 언제 세웠는지는 나중에 이게 고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70년대 세웠던 분도 있고 60년대에 세웠던 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복원은 시계탑은 그 사계에서 함옥까지 오는 군도 5호선인가 옛날에 그게 이제 확장 포장이 되면서 시계탑이 철거가 됩니다. 시계탑이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1999년 98년쯤에 모슬포 대정초등학교에서 지금 말하는 시계탑까지의 이 도시계 도로가 좀 정비가 잘 됩니다. 그때 이제 광장이 하나 있어서 그때 하모리 주민들이 시계탑을 다시 복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아마 대정읍에서 그 당시 제가 총무계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시계탑을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이 전문 디자인한테 이런 걸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 당시 예산 해봐야 이거 뭐 그때도 1,500만 원인가 이걸로 세웠으니까요. 그때 돈 1,500만 원이면 꽤 큰 돈.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비쌌습니다. 뭐 가령 대정을 상징하는 몽생이로 하자. 의견이 분분해서 그때 그 당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었고 개발자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지역의 원로들이 읍장한테 자문해주고 이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거에 시계탑은 뭐 대정을 상징하는 앞에 대자가 있었다. 한자로 대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회의 붙여서 2001년도인가 2001년도일 겁니다. 그때 복원한 게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쪽으로 다시 입체적으로 대자를 입체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시계를 위로 올리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다리를 두 개, 대자를 더 나서 대자를 입체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장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이게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장소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 복원을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흉물이다 뭐다 참 곤혹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생긴 게 아마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게 아마 이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전문가 의견이보단 주민 의견과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만든 거, 어거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시계탑이라는 말이 더욱더 활성화돼.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딜 간다고 하면 차북동네 간다, 차북거리 간다, 정류소를 의미하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후부터는 아마 시계탑이라는 단어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계탑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기로는 저는 이제 그 대전골이라는 보성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모르고 중학교 다니면서 70한 4, 5년경부터 그 거리를 항상 매일 왕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시계탑이로구나. 그리고 또 약속이 있으면 부모님이랑 그때는 뭐 지금은 다 자가용이 있어서 했지만 이제 거의 걸어 다닐 때니까 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약속하게 되면 시계탑에서 만나자. 학교 끝나서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시계탑이 74, 5년도 그 정도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계탑에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가끔 고장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시간 만나래. 그 시간만 믿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오랫동안 친구를 기다리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당시에는 시계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시계가 귀해서 이제 먹을락 축구를 하거든요. 짜장면 내기 축구를 하면 시계 2개만 있으면 짜장면 20그릇은 맡기고 20그릇 25그릇 먹고 뒷날은 다 돈 모아서 시계 사자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시계가 진짜 귀했습니다. 전자시계 나오면서 시계가 뭐 흔해졌는데 그 당시 진짜 시계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계탑을 주민들이 편리하라고 아마 민간단체에서 시계탑도 세우고 막 이렇지 않았는가. 읍차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개인이 그 개인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서 우리도 이제 하면 그 축구하면은 아까 그 얘기지만은 일제 전자시계 세이코 그거 하나면은 짜장 20그릇은 거뜬하게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탑은 꼭 그 시간적인 공간보다는 장소 약속할 때 아니면 이정표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에서 뭐 남쪽으로 몇 메다 지점에 있다. 아니면 시계탑 동쪽에 한 500m 지점에 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정표 역할까지도 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 위치를 설명할 때 꼭 시계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담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시계탑을 그 우리 대정의 랜드마크로서 이제 아주 그 잘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대담의 자리가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대정에서 가장 큰 상가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중심지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가가 이제까지 형성해 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나 이런 것을
그 시계탑에 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떤 분은 시계탑을 만들 때 시계도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꼭 초침으로도 침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로도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사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3시, 6시, 9시쯤 되면 그때마다 어떤 울림을 뭐 노래로 하든지 뭐 땡땡 이런 뭐 옛날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보면 그 서울 어딘가에 보면은 굉장히 소리가 아주 그 거부감 없이 약간 큰 소리면서도 거부감 없이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이제 그 시계탑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상가의 어떤 장점을 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선 그거보다는 저기에 지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 그 도시계획이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쪽으로 오면 저쪽에 몇 개 철거해야 될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주들이 물론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안 될 경우에는 꼭 저기를 존치를 해야 될 거냐, 또 탑 형태로 놔둘 거냐, 아니면 진짜로 우리 그다음에 아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아치 형태로 해서 상징적 아치 형태로 해서 4.5m 넓 5m 정도 해서 그 후에 다시 시설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우선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 저기는 어떤 식으로 또 주차장화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저기를 화분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있고 이런 거는 우선 주민 의견을 수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또 지금은 다수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 전체 찬성이 합치더라도 아니고 진짜로 주민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할 거냐 말 거냐 설문지를 통한다든지 마을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지역이니까 시계탑 상인조합에 대해서 그 의향을 좀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선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얘기하는 디자인을 한번 다 꺼내놔서 그거를 줄이고 압축시켜서 전문가한테 하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배 우리 회장님은 한다는 가정하에서 다 뭐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읍장님 말씀처럼 주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 그 시계탑이 벽천사를 보면 한 4번에서 5번 그 모형이 바뀌었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다 저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 생각이라면 아까 읍장님 말씀처럼 그 장소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재정비되고 장소가 넓게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 아치형으로 해서 그 화물차 같은 걸 이제 지내다 할 수 있게 높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정표까지 방향 표시 일로 가면 안덕면 사계 일로 가면 뭐 대전은 뭐 대전골 영어도시 이런 식으로 이정표까지 할 수 있는 물론 당연히 시계도 있어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 다용도로 그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 하나 넣으면 광고 효과도 돈 받아서 광고도 하는 괜찮네요. 전광판에서 그거는 좋습니다. 대쟁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괜찮네요. 오늘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공지도 해주고 누가 수상하면 수상 내용도 해주고 제주 시내 가면은 그날 온도나 또 환경 그런 것까지 전부 그거는 또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다용도로 그러니까요.
저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저기에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업장 시절에 우리 대정 상징이 몽생이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징은 뭐고, 자 심벌을 하나 만들어 보자. 예. 그 다음에 마크까지도 만들자고 해서 그때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서 그게 위원회 만들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저기를 세우는 목표로 했는데 저기 안 된다 그럽니다. 저기는 장수도 협소다. 뭐 그래서 제가 공로연수하고 다른 돈이 왔으니까 또 이상하게 마크도 안 만들어졌고, 아마 읍사무소 세워진 그게 그 소녀하고 말이 그게 아마 상징물로 온 것 같아요. 참 뭐 어떤 면으로는 좋은 것도 같고 그런데 저런 거를 저기 세우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계탑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복원하게 되면 저 형태로 놔두기도 그렇고, 또 그냥 새로 복원할 때도 진짜로 저게 교통의 흐름과 주민 의견을 잘 해서 조화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서 보는 관점하고 가까이에서 바로 상가를 이뤄서 그 상가에 있는 분들 생각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의견 수렴을 제일 먼저 해서 한다면 저 공간에서 한다면 또 다른 또 다른 모형을 한다든지, 지금 상태로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읍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나라에서 사고 싶은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로로 만들면 굉장히 시계탑이 아주 웅장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재산권이 걸려 있어서 그분네가 지금 완강하게 팔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아무래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일단은 한 번은 지금 상태에서 시계탑을 어떻게 좀 잘 생각해서 이쁘게 한번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10년이면 10년 뭐 그 후에 우리 읍장이 말하는 식으로 이제 아치형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지 뭐 그런 의견도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 운전시키면서 이제 모슬포 시내를 밤에 가봤는데 지금 이렇게 네온 이렇게 한 거 봤습니까? 조명한 거? 예, 이번 시계탑 조명하니까 크리스마스 조명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예예예 크리스마스 치료 우리 읍에서 했습니다. 조명을 했는데 좀 더 저것도 좀 전문가들을 돈 좀 들여서 전문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꽃으로라도 장식하면서 하면 지금 형태로라도 좀 하면 보기 좋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지속 가능하게 좀 읍에서 뭐 예산 이제 저 정도 예산은 읍면 예산은 충분하거든요. 저 예산은 충분하니까 읍장 대량 사업비도 4억 되고 뭐 주민 의원 사업비도 뭐 좀 되니까 저 정도 저게 사시사철 꽃 장식하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뭐 장식하는 거, 뭐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장식하는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읍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제 해마다 좀 입히는 거죠. 옷을 아름답게 입히고 뭐 그래 가끔 표도 하나씩 써놓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언젠가 한번 저기 화단 한 적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원형 화단 넓게 해서 몇 단으로 해서. 근데 이게 꽃이라는 게 관리를 잘 안 하면 이게 여름철에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도 꽃이 죽어버립니다. 말라서. 그래서 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저런 거를 좀 읍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좀 하는 걸로 건의도 하고 도시재생협의체에서도 건의하고 우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무이대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보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도 좋고 뭐 다시 복원을 해도 좋고 그냥 놔둬도 좋고. 근데 대다수 주민들은 놔두기를 안 합니다. 저게 그런 상징성이 있어서. 읍장님, 예전에는 우리가 보면 이 대정읍의
대전뿐만이 아니고 저 안덕이나 뭐 이런 한경면 이런 주위에서 보면 이 우리 상가에 그리고 이 저 매일시장에 물건 하나 사려고 그 버스도 그 당시에는 뭐 하루에 다녀봐야 뭐 한 2번 뭐 3번 이렇게 다닐 때 하루 잡고 왔었거든요. 이게 와서 어떤 때는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그 작은 여인숙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예인숙이지. 예, 와서 그 물건을 사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그 우리가 아무래도 그 시내 하는 단어도 있었다고 말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서남부지구 체육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남부라고 네, 하면 네, 저 대정, 안덕, 한경. 한경까지. 한경까지. 굉장히 이게 크게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서남부지구 뭐 초등학생 무슨 뭐 체육대 비슷하게 해서 뭐 높이뛰기 달리기도 하고 그때는 서남부 지역이 천한 줄 알았죠. 그럼 대정초등학교가 잘하면 대정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들도 친구들이 어디 가면 어디 가면서 이렇게 시내 가면은 우리가 보통 도민들이 얘기할 때 시내면 제주 시내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 우리 대정 사람들의 시내는 모슬포 시내가 시내입니다. 시내고 그 시내가 번성한 이유는 아마 거기도 있고 저지, 청수, 고산 이쪽 주민들까지도 그러니까 한경면의 3분의 2 주민들은 그러니까 한경면의 두모 신창 외에는 두모 신창은 한림축도래 갖고 판포부터 시작해서 그 구대정면 지역입니다. 그래야 구대정군 현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이쪽으로 친해서 이쪽으로 장보래도 오고 사례도 오니까 아마 모슬포 시내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땅값도 비싸고 그 당시 모슬포 건물 한 채 팔면 시에 가서 2채 산다 그랬고 뭐 제주 시내하고는 거의 비슷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집사람이 1999년도부터 우리 저 트라이라고 했죠. 트라이 우리 집사람이 소금 메이커인데요. 그걸 장사를 했는데 예. 그 당시 하루 매출액이 한 25만 원 됐었어요. 25만 원이면 우리 집사람한테는 상당히 이게 좋은 직업이었었지. 그게 한 많게는 50%까지 남는 거니까. 그게 세일 때리면 50%까지 남는 장사니까 집사람의 하루 일당이 얼마야? 13만 원 정도면 상당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좋은데 그 당시 왜 결국은 안 돼서 한 5년가 해서 안 돼서 벌긴 벌었습니다. 근데 안 된 이유가 온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제가 그 상가 주민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전엔 어떤 수강 들어보니까 산업도로가 저기 완전히 확포장 이전에는 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뭐 그때는 돈을 그냥 진짜 우리 시쳇말로 글갱이로 긁었다 그럽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뭐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나 서귀포로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었어요. 교통이 불편해서. 제주시 가지려면 왕복 4시간이에요. 2시간. 일주도로 2시간. 그 다음에 버스 기다리고 그러면 하루를 해야 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쪽의 인구, 서남부 지역의 인구가 이 모슬포 시내 상권을 지탱해 줄 만한 인구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그게 활성화가 되고 그 후에 산업도로가 평화로가 개통 확포장이 되고 그전도 있었습니다. 확포장이 됐고 저기 버스 노선이 생기고 주민들이 삶이 좋아하니까 자가용이 생기고 그다음 온라인 활성화가 되면서 모슬포 상권이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쇠락하지 않았나. 우리 집 사람의 장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장사가 더 잘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9년대 우리 사람이 장사할 때도 그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는 그때는 그저 더 잘 셌다고 하니까 그게 가히 상상할 만하죠. 그 다음에 상권이 계속 늘어났고, 근데 지금은 상권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대정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선진 지역에 있었냐면, 1978년도인가에 다이얼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네, 다 이게
이게 제주도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시내 빼고. 제가 83년도인가 4년도에 그 우리 사촌형 따라 표선에 이제 가서 몇 개월 살게 됩니다. 표선에 이거면 이게 다 이렇게 여보세요 몇 번 대주세요 면사무소 대주세요 교환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이었었냐면 1970년대인가 그 솔동산 서귀포 솔동산에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그때 모슬포 여기에 있는 소방서 차들이 다 지워 나갑니다. 물론 그 당시 뭐 미군 있었고 그래서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가파도라는 데와 그 다음에 지금은 항만이 적었지만 그 당시는 항구가 상당한 항구 여기 화물선도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이게 그건 모르겠어요. 대한통운 뭐 들어와서 예, 대한통운 대한통운. 예. 예. 여기에서 일본으로 직수출도 소라 같은 것도 직수출 다 했었고 나중에 뭐 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항만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어항으로만 이제 순수하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적어지고 쇠락해 갈로 가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그거 땅값만 비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조금 보수적이 돼갑니다. 그러면 조금 쇠락해 가고 좀 안 되는 데는 이것저것 개혁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더 앞으로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유관수 이장님이 시계탑 상인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읍장님 생각이나 뭐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 모슬포 상권이 쇠락하게 된 첫째 이유가 서부산업도로입니다.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평화로 지금은 평화로. 그 당시는 서부산업도로. 처음 만들 때는 서부산업도로입니다. 저쪽은 동부산업도로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자가용이 생겨서 이제 뭐 1시간이면 제주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제주시 가면 여기보다는 넓으니까 상권이 넓으니까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도 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무술포 상권이 죽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60년, 70년 이렇게 그 80년까지도 서귀포나 제주시보다도 이 대정 상권이 활성화됐던 거는 아까 그 읍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한경면이나 안덕면도 전부 우리 그 모슬포 상권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해병대밖에 없지만은 미군 그렇죠. 또 공군부대 네. 그렇게 해서 그 인원도 그 가족들이랑 그 인원도 굉장히 그 우리 모슬포 상권에 영향을 미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상권이 이렇게 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만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장사하는 그 오래된 점포가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상무리 출신이라서 근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경원품목 지금 두 분이 돌아가셔서 네, 돌아가시는 바람에 없고. 없어졌고 그 지금 음식으로 보면은 영예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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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지. 저기 65년도부터 있는가? 예 그게 지금 아주 오래됐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중앙포목이라고 중앙포목도 있습니다. 오래됐고 중앙포목도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제주은행은 제일 오래됐죠. 제주은행이 제주은행 오래됐고 저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도중에 한 번 저 지은 겁니다. 저거 새로 그 전에 다시 한번 예 저거 새로 지은 겁니다. 지금 저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게 내가 초등학교 때 새로 지었는데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아마 제주은행이 생기면서 저기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지점이 예 지점이 그리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점을 개설한 게 아니고. 다시 집을 부숴가지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저 초등학교 때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그 백번쌀집이라고 이번에 그 신문이 났던데 백번쌀집 예 그거 거기가 그분이 한다고, 예. 장인 이렇게
뭐죠? 뭐 짜는 음. 그 찝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를 이런 멍석 같은 거? 바구니나 멍석 같은 거 아니 만드는 소품 소품들 소품 소품 만드는 그런 장인이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장인이 아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계속 그런 거를 이렇게 원래는 그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우체국도 그 당시에는 자전거로 걸어 다니는데 해서 자전거로 해서 그 우리 대전골에도 계속 오고 했었는데 우체국 생활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하시고 오래죠. 은퇴하시고 했는데 거기 그 사모님이 그 쌀집을 진짜 오래됐지 거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했습니다. 쌀집을. 맞아.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뭐 지금은 뭐 하루에 뭐 손님 2분밖에 안 오는 데지만 아, 지금도 쌀집이 됩니까? 예 그래도 쌀은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서 사옵니다. 항상. 그 옛날에 쌀집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로. 예. 그것도 그때도 무슨 허가가 받아야 했을 걸. 그 양곡을 팔려고 하면 무슨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예. 쌀집 허가만 받으면 그때 돈이 됐었어요. 그 쌀집에 배달해 주는 사람도 뭐 포당 얼마씩 받고 그랬대요.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양곡 무슨 조합인가 있어서 독점적으로 아마 그때 거기서가 그 바로 옆에는 서울약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도중에 이제 병원이 없으면 약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시장 쪽으로 옮겼지. 그 서울약국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약 분업하면서 예 그렇게 되고 의사 처방전 없으면 그 당시에는 뭐 약을 아무나 샀잖아요. 예. 마약도 샀어요 팔면. 근데 지금은 처방전에서 안 팔아주니까 병원 옆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승훈 치과라고 건물 이제 6층 건물 올린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가 1층에 그 경원포목이라고 상당히 지금 이승훈 치과 건물이 이승훈 씨 건물입니다. 근데 그 이승훈 씨가 못 챙겨 그거 보고. 예. 그 이승훈 씨가 이제 그 경원포목 그전에 2층이었거든요. 1층에 경원포목 또 우리 아버지가 했었던 이발소 탐나이발관 그리고 2층이 이제 경원 사진관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했었는데 경원 사진관은 지금 이승훈 치과 원장 부친이 하셨고 그다음에 경원포목은 모친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빌려 가지고 항상 뭐 두 분이 형제처럼 지냈었는데 두 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한 1년 차이로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제 건물을 올려서 거기도 역사가 상당히 깊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시내라고 명칭을 하든 시계탑이라도 명칭을 하든 차부라도 명칭을 하든 상권이 살려고 하면 주변에 상무리를 비롯해서 저 주변에 있는 농축수산업이 또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가 혼자서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연관 산업들이 이제 소득이 창출돼야 이분들이 어떤 그런 뭐 물론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무슨 핸드폰으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상권이 살려면 주변에 있는 산업이 발전되고 그 산업이 발전돼야 인구가 들어오든 뭐 중국 노동자를 고용하든 뭐 우리가 인구가 불어나게 됐거든. 그래야 아마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상가 혼자 시계탑 상인네 혼자 이렇게 상권을 살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업 전체가 지역 산업을 좀 진흥시키고 소득 창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서가 무슨 소득 장목은 뭐를 좀 연구도 하고 또 지금 뭐 가령 마라도 밑에 참치가 엄청 있다 그럽니다. 근데 참치 코트량 제한과 참치를 낚을 수 있는 기술이 어부들한테 없어서 향후에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좀 수협도 고민해야 되고 행정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 거니까 뭐 방어만 계속 얘기하면 이제 강원도도 방어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참치로 돌리고 또 참치 낚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꼭 그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밭작물도 새로운 거를 좀 구상해서 좀 이게 소득 장목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늘어나야 상가도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70년대, 80년대 보면 그 우리 대전농협이 전국 3위까지 합니다. 그 매출량이 뭐냐면 마늘, 보리, 보리, 또 뭐 절간 고구마, 뭐 쉬운 말로 빼떼기라고 해서 그 주정 공장용 고구마, 그거 유채 이런 것들이 이 대전 넓은 농토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농협이 그렇게 많이 컸었고 90년대까지 오면서는 마늘이 또 우리 전국에서 약 한 11% 정도 대전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 마늘값이 떨어졌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마늘 1년 하면은 제주에 가서 집 한 채 산다. 특히 무릉신도 쪽은 굉장하게 그 마늘 농사가 번성해서 우리 감귤 다음으로 이제 마늘 농사 그 약간 1년에 약 한 1,100억 정도 대정에 이제 조수입을 가져왔던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소비는 다시 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정 상가가 굉장히 살았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은 되지만 판로가 안 되고 수입이 하다 보니 수입에 그런 것들이 막혀서 이제는 그 농산물 수입도 아까 그 업도 쿼터량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농협에다가 그 미리 안 하면은 생산을 해놔도 팔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생산만이 아니고 여기서 가공해서 유통, 판매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앞장서서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행정 개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제주도 서귀포시 지금 뭐 행정시지만 서귀포시의 주력 산업은 감귤입니다. 감귤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닷장물도 있지만 이걸 다시 쪼개면 대정안덕 한객 묻히면 밭작물 위주입니다. 그러면 밭작물 위주면 마늘이다 보면 마늘에 대해서는 가공이라든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 유통 뭐 이런 거 6차 산업까지 던져놓으면 이게 행정력 한 곳에 쏟을 수 있으면 산업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 지역별로 묶으면 딱 되거든요. 뭐 애월로 하려면 쪽파, 양배추 이게 특화됐거든요. 양파 이쪽. 우리는 마늘, 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일로 이렇게 특화된 산업을 육성시켜야 그게 가공산업도 되고 가공산업을 늘리면 이 사람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 상가도 활성화가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도는데 지금은 서귀포시청, 제주도청 하면 감귤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감귤값만 좋으면 도지사 당선은 뭐 다음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대정농협장도 마늘값만 좋으면 맞습니다. 다음 해에 조합장 당선도 이래서 이런 산업적으로 이렇게 좀 쪼개서 이게 고민을 좀 이 지도자급들이 고민을 좀 해. 우리 가보면 유성만원이라든지 단양 가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늘보다 좋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거기는 보면 마늘 고추장 있지, 마늘 삼겹살 있지, 뭐 마늘 뭐 있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생산만이 아니고 행정실을 좀 그만큼 쪼개든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 대읍제를 해서 산업 쪽으로 같은 데를 묶어서 좀 지원을 잘 해주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정읍에 기능을 좀 이관시켜서 너네가 좀 예산도 주고 너네가 만흥을 좀 해봐라라든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요즘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는 6차 산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산업 곱하기 2차 산업 곱하기 3차 산업 합쳐가지고 6차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농사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데도 지금 활성화가 되니까 타겟도 그쪽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고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할 일들이겠지만 선도적으로 그걸 해서 좀 그런 거잖아요. 원래 대학에서 연구해서 기업에 주듯이 우리가 실험적인 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퍼뜨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갑니다. 이게 저기가 잘 되더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어깨가 좀 힘이 좀 있네요. 아니 그뭐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만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 경희대학교하고 MOU 맺어서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을 가공, 판매 또 거기 뭡니까 그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와서 어떻게 포장을 할 거냐 이런 디자인까지도 다 해서 한 15일에 걸쳐서 대전 지역에 와서 이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저번에 그 경희대학교 학생들 했던 그 리빙랩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연기되나 봅니다. 네, 예, 연기됐습니다. 이번 12월에 또 하려고 했는데. 예, 네, 그거 참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인가만 네. 상인들도 어렵고 한데 뭐 그것까지 겹쳐가지고 참 어렵기도 한데 우리가 처음에 그 우리 전 대전읍장 우리 이윤명 읍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상인회를 만들게 된 이유가 너가 이번에 리장을 맡았으니까 그래도 하무 1위 리장이면 그 전 거의 상가를 그 포함한 그리고 또 농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야 되는 동네인데 좀 이질감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많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 농민들하고 상인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 유관수가 이장이 됐으니까 한번 그동안의 수건이었던 상인회를 만들어서 일반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회를 등록을 해라. 이제 서귀포시에는 상인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매일시장 같은 어떤 전통시장 이외에는 일반 상인회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정로 그 서귀포 가면 네, 중정로라고 네, 있습니다. 네. 중정로 상인회하고 그다음 이중섭 거리에 보면 이중섭 거리 상인회가 상인회. 있습니다. 그 2개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읍장님 말을 들어서 내가 등록해보겠다 해서 뭐 한 5개월, 6개월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제주일보에 나왔지만 우리 모수포 우리 시계탑 상가 거리가 등록이 되면서 모수포 시계탑 상인회가 이제 정식 그 상인회로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이래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 등록했다는 말이.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그 등록이 되자마자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번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주사랑 상품권하고 이제 12월부터 합쳐져 버렸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상인들이 상당히 그 곤란했던 게 매일시장 같은 데는 그거 딱 갖고 가면 상품권으로 이제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뭐 이 마을 금고에 가면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 주위에 있는 그 매일시장을 제외한 상가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액 대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상인회가 100명 이하면은 한 1억 정도를 상인회 이제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으면 2억, 뭐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맡기는데 그걸 맡기는 이유는 상인들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씩을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예 아닙니다. 그거를 대출을 줍니다. 소액 대출. 소액 대출. 근데 그게 어떤 저당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순수하게 신용으로만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데 거기를 이제 상인회에서 4.5% 이하로 이자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고 나라에서는 그 돈을 상인회에 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잖아요. 원금은 나라에 그냥 주고 원금 이자로 너네 상인회를 운영해라. 운영하라. 이거.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많이 굉장히 있네요.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이제 처음 이 상인회가 등록한 상인회를 위해서 컨설팅을 줍니다. 가지고 1,50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게 내년 4월 정도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 모셔서 이런 상인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읍장님도 모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아까 같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상인들이 힘을 내고 앞으로 이제 그 상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주요 시내 지금 주차장 유료, 공영 주차장 유료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공영 주차장도 만약에 뭐 시계탑 상인회에서 영수증만 가서 하면 다 그렇죠. 무료로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이제 맞아. 주차장 문제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될 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가에 아무래도 가면 그 상가에 갔던 그 기록을 줘서 이제 또 응모 사업을 해서 뭐 어디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 공동 주차장 내지 공동 물류 창고를 만들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아마 상인의 전용 주차장과 물류센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좀 제주시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하여튼 유관수 이장님이 애쓰네. 원래 상인이 아닌데도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상인입니다. 그 상가거리에 점프 있습니다. 무슨 점포? 더잘 됐네요. 나저 중개사 사무소 있지 걔가 않습니까? 그것도 소상공인입니다. 아기라? 예. 서비스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어도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상인회를 등록하려면 일반 상인회는 그 상가 거리에 있는 상인의 50%가 도소매업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가 규정이 있구나. 예, 근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어디는 제주도 전체에 보면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시장 이외에는.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완화해 주냐면 골목 2,000평방미터 이내에 3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만 있으면 상인회로 등록해 주겠다라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으로. 그게 그 전통시장 및 상인 골목형 상점가 지원 특별법이라고 제 65조 2항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아까 말했지 서비스업도 괜찮아. 뭐 미장원 다 괜찮습니다. 뭐 도소매업 말고 30개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2,000평방미터 그 대신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시계탑 사거리에서 그것만 한 겁니다. 사거리까지만 시작한 게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시작했고 근데 앞으로는 늘려갈 계속 늘릴 수 있어요. 늘려갈 걸로 이제 그 시장 그 서귀포 시장 그 담당 그 과장님한테 약속 받았습니다. 그거 국가나 이 공무원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저런 걸 만들면 저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항상. 왜냐면 자기가 내 조직이 없어지니까 내 조직, 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항상 뭘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대상이. 그러면 여기는 등록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도 네가 한번 해보라. 저러면 공무원이 앞으로 권유가 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기억합니다. 이관수 회장이 훌륭하시니까 하여튼 뭐 활성화하도록 훌륭은 안 합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좀 창피하고 회장님이니까 훌륭한 거지. 말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 상권까지 한번 부지런한 것보다 더 훌륭한 게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뭐 하여튼 이번 그 상인회가 이제 그 지원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그 만들어진 그 상인회이기 때문에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지원할 때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원해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우리 상인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보험도 화재보험도 꼭 드는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 같은 것도 다 그 뭐 90% 이상 뭐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상인회에서 이제 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주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힘이 생긴가 봐. 아무래도 뭉쳐 있으면 지금은 뭐 도의원 이리 와보세요.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단체를 구성하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이 상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그와 더불어서 시계탑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께. 읍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시계탑에 저는 뭐 시계탑에서 무슨 연애도 아니고 뭐 여자친구도 안 만나봐서 저한테 다가오는 건 없고 그냥 아마 어떤 상징, 모슬포의 상징이다 뭐 이런 의미고 있고 상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에다가 그 다음에 온라인이 발달돼서 상가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진 절대 않을 겁니다. 나아질 수 있는 건 주민들이 눈으로 봐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 봐서 골라야 되는 것, 의식주가 아니고 이제는 먹는 거 외에는 상가가 살아날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도 어떤 식으로 변신해야 될 건지는 시계탑 상인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가야겠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도청회나 저 중소벤처기업부회 같은 데 보면은 중소상인을 위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지원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지원을 받는 게 끝나지 말고 지원을 받아서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뭐 공동 온라인도 하고 뭐 아니면 공동 배송제 그 다음에 앞으로 물건만 사면 다시 배달해주는 사람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좀 신개념에 맞춰서 저기도 상가도 그렇게 변신하지 않은 한 도소매는 간다 100%. 살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래서 상인의 하나의 마켓처럼 움직이지 않은 한은 좀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뭐 세일해서 무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사람이 자꾸 올 수 있게 뭐 주말마다 무슨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해가야 사람이 모여야 팔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주문에게 전해드린 대정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시계탑 상인회도 구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유가수 회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으로 저 시계탑을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어서 우리 상인협회에서 그 시계탑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계탑을 높게 그리고 지금은 좀 협소하지만 좀 더 도로가 넓게 되면은 그걸 아치형으로 해서 거기 시계도 물론 놓지만 이정표 방향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해놓고 또 전광판에서 다시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계탑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마사협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조금배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전 이은명 읍장님과 함께 이제 대정읍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정읍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상인의 역할 그리고 또 우리 랜드마크인 시계탑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우리 대정읍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대정읍과 우리 대정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제가 화이팅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네. 대정읍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네!